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처음인 건데요. 자영업자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경기 부진과 부채 급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것이라 자영업자의 구조 조정에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어서 퇴출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 짚어보고요. 경쟁력 있는 자영업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혁신 과정에서 내부와 외부에서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런 저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항에 부딪힌 혁신 사례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점치고 있나요? 네, 상당히 높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이제 금통위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은은 지난해 1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올해 8월까지는 현재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에 금리를 당시 0.25%포인트 처음 인상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긴축 시대를 열었죠.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3년 2개월 만에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금통위를 앞두고 실시한 다수의 전문가 설문조사들에서도 한 10명 중에 6에서 7명 정도는 이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사실 이달에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분위기는 최근 들어서 좀 급진전 된 했어요. 거죠. 네. 지난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에서 금리를 이제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고 그때만 해도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런 데는 공감을 하긴 했지만 시기를 두고는 사실 의견이 좀 엇갈렸거든요. 네. 즉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올해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한 제1 조건 물가가 일단 1%대로 지금 떨어지면서 이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라는 이달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전망에 힘이 실리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목표는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가 한은이 제시한 게 2%인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이제 1.6%대까지 떨어지면서 금리를 내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넉넉하게 충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한인이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주저를 하는 이유가 가계부채 문제, 또 이와 연결된 주택시장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공조의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재부를 방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당시 대외적으로도 한은과 기재부의 정책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었죠.
한은은 현재 집값이 주택 매수 심리로 인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택시장이 자극받을 여지가 크다고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역시 그 우려는 여전한데 그러나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수 침체에 대응해야 되는 당위성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정책 공조를 통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정책 공조라고 한다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인데 아시겠지만 8월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화됐고 9월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TSR 2단계를 시행을 하면서 더 옥죄고 있죠. 이런 대출 증가세를 누르고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조임으로써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를 꺾는다는 심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선제적인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이제는 이달에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라는 전망이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나 집값 오름세가 최근 들어서 좀 한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일단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였죠. 9월 신규 가계대출 증가분 5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돼서 네. 전월이 이제 9조 6천억 원이었는데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네. 이 가운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8월에 8조 9천억 원에서 9월에는 5조 9천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집값을 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 0.1%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28주째 오르곤 있지만 그 3주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보면 8월 둘째 주에 0.32% 오르면서 당시에 최고 상승률을 찍었고 상승 폭은 이제 9월 들어서 계단식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시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내수 부진의 타겟책으로서 금리나 카드를 써야 할 때다 그런 판단을 할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이것보다는 내수 부진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고 보는 것이죠. 최근에 내수 관련한 그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부진하면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명분이나 실질적인 이유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8월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요. 최근에 뭐 해외에서는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했죠. 네. 지금 3분기 성장률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에 1.3% 깜짝 증가한 뒤로 2분기에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현재 3분기 성장률은 전망은 이렇습니다. 0%대 초중반의 성장률만 달성해도 그나마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깜짝 성장이 전분기 성장률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고 수출 개선 효과 여기에 중점을 또 두는 거는 정부가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영향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정부 재정 집행 여력도 떨어지고 있고 수출도 개선 정도가 서서히 지금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기댈 곳이 더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내수의 부진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소매 판매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지표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내수 침체를 겪기 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이제는 인하를 해서 여기에 대응할 때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거론되는 추가 조치는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DSR의 적용 확대를 이미 예고한 바는 있습니다. 네. 이 DSR은 차주가 자신의 대출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전세대출에 만약에 DSR을 적용하게 되면 일단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임차인으로서 받은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 자기가 다른 데 전세를 받는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제 DSR을 적용하게 되면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거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갭 투자에 뛰어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요.
정책금융의 DSR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네.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특수 목적을 가진 정책 모기지에도 네. 대출자들의 상환 여력을 반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정책 모기지 자금이 주택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집값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됐는데 이미 지금 6개월 사이에 대출 총액만 7조 원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DSR을 적용하게 되면 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 DSR을 적용하게 될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 매출도 줄어들다 보니까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이른바 직원보다 가난한 사장님이 속출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마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이게 이제 관련 통계 작성이 1963년부터 던 것 같아요. 그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1960년대 그 통계를 보니까 37%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였고요.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25% 선을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올해 들어서 19.7% 해서 자영업자가 취업자 수 대비해서 563만 명. 그래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그 통계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이제 자영업자를 포함한 그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 근로자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추세가 지금 이거 나온 게 20% 밑으로 떨어진 게 올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없다면은 연간 비중으로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지금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네. 그 20% 미만으로 했다라는 게 자영업자가 줄었다라는 의미인데 네. 중요한 것은 그 20%라는 그 기준이 우리가 보통 그 OECD 평균이 그 15%고요. 그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치면 10% 내외를 네. 그 취업자 수 대비 그 자영업자 수 비율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 시스템으로 들어간 거라서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문제는 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취지에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경착륙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연착륙이면 미리부터 좀 준비도 하고, 그렇죠. 네, 좀 그 출구를 좀 찾아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는 역시 자영업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제가 보더라도 많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시점을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실은 그 축적됐습니다. 한 10년, 20년 전부터 자영업자 네. 수가 이렇게 25% 선을 유지하면서 특히 1997년도 IMF 이후에 그런 준비 안 된 창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 네. 이런 부분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민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네. 위축이 되다 보니까는 그 소비의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즉 자영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업종이 대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의 양극화는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쓰거든요. 그런데 서민 지갑이 닫히다 보니까 네. 자영업자들이 더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나. 자, 이러한 그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과당 경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당 경쟁이 네. 그 증가하다 보니까 한계 기업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한계 기업이란 결국은 그 월세도 못 내는 기업들,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7년 외환위기 겪으면서 많은 그 구조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예. 이제 나오게 된 퇴직자들이 그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점점 자영업자 수가 많아지다가 이제 최근에 줄어들긴 하는데 원래는 한 그 OECD 평균이 10%대 정도로 줄어들어야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사실 자영업 비중이 지금도 여전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부터도 크다고 비중이 많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OECD 그 회원국 한 30여 개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보도 자료를 보면 네.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5위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 수 비율이 오히려 그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과도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네. 이런 부분들이 가만 그 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을 짚어보다 보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결국은 자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자영업 시장에 내몰린 네.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내몰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네.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지금도 고용 같은 경우 보면 그 IMF 이후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 또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네. 창업의 자유가 아니라 지금 실패의 자유를 촉진하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국은 한계 기업이 나오다 보니까는 결국은 사회의 그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경직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벌어지고 소득도 많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자영업 공화국이라고까지 우리나라가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은퇴가 이르다 보면 어떤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 받기까지의 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구간이 무척 길고 또 이제 사회 안전망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한 거 이런 게 그동안 자영업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우스갯소리로 기승전 치킨집, 뭐 기승전 커피집,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니어 창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시니어들이 결국 50세만 넘어가면 그렇죠. 그 퇴직에 내몰리게 되고 그러다 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 수령 기간하고는 갭이 발생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결국 자영업 시장. 그래서 시니어 창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점이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법적 생각을 정년 합니다. 60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40대 말 50대 초에 직장을 그만두면 그렇죠. 사오정이라는 게 네. 그때 나왔던 벌써 그 10년 전에도 사오정 얘기가 그러네요. 근데 나왔었거든요. 10년 전에도 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개선이 안 크게 됐다는 많이 거죠. 바뀌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뭐가 문제인지 조금 더 짚어볼게요. 비율도 비율이지만 이제 자영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계속 문 열어놓고 연중무휴로 일을 해도 겨우 생활비 간신히 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자주 가는 편의점 이제 사장님하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거나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내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통계로 본 자영업자 실태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실은 저는 그 자영업자들을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자영 노동자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 이유는 네. 그 최소한의 자기 자본과 뭐 타인 자본도 그 은행 그 은행에서 대출도 포함이 됐겠죠. 네, 그 네. 최소한의 자기 자본과 자기 노동력이 결합돼서 일을 자가 고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자영업자들이 사회의 그 중산층이었어요. 즉 번듯한 가게 하나 있으면 가족을 그 부양하는데 네.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사실 없었다. 좀 부럽기도 하고요. 직장인들 그래서 뭐 입장에서는 편의점 같은 사장님 경우, 이러고. 네. 90년대 초반에 편의점 하나 하면 그래도 네. 돈 좀 벌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사회 취약계층이 편의점에 내몰리는 네. 자,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근로자 올해 2분기 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월 평균 사업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 임금 네.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약 480만 원의 반절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는 그 최저 생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익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는데 네. 정책 자금을 7조 2천억을 지원했는데 부실률, 즉 3개월 이상 그 이자를 연체를 한 게 10.8% 7,800억 원에 육박한다라는 것들은 네. 뭐냐. 이 네. 부실률이 결국은 한계 기업으로 전락한 것이고 폐업률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자 비율이 20% 미만으로 줄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부실한 그런 그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대출 이자까지 갚지 못하는 형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자, 은행권에서 그 1조 5천억 정도의 그 채무 조정을 했답니다. 네. 즉 이자를 유예해 주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 그런 채무 조정을 한 게 벌써 1조 5천억 벌써 지금까지 올해. 네. 자, 이것은 그만큼 자영업자가 한계에 내몰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건비는 자기 인건비는 고사하고 네. 그런 월세 네. 그리고 은행 이자도 못 갚는 자,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가 그 자영업 살리기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금융 지원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또 카드 수수료나 뭐 가맹 수수료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잊을만하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역부족인가 봐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요. 지금 자영업 문제가 뭐 10년, 20년 지금 계속 쌓여왔던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뭐 자영업 문제, 그다음에 서민경제 문제를 활성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지만 네. 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그렇게 없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 그것은 역대 정부가 자영업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네. 좀 우리 그 정부 정책 이렇게 보면은 자영업자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가 뭐 수도요금을 깎아주겠다, 전기세를 좀 깎아주겠다, 네. 그리고 뭐 그 카드 수수료 지원해주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배달앱 요즘 또 배달앱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비용을 좀 뭐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건 사실상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그리고 연명 네. 일정 기간 몇 개월 또 몇 년 연장해주는 그 정도의 그런 효과뿐이 없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자영업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폐업을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 이런 문제라든가 계약 기간 만료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채워서 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이제 연구해 오셨는데 근본적으로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바 그 정부의 정책이 그 자영업자를 그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 관점에서 자영업자 비용을 줄여주자는 관점에서 정책 개발이 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지금 뭐 20%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야가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들을 거시지표 상에서 15% 이하로 거시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자 이것을 저는 자영업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착륙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죠. 근데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보면은 폐업을 했다가 또 자영업해요. 계속 돌아요. 또 폐업하고 또 자영업하고. 다른 게 하기가 어렵고 일단 해서 다음번엔 그래도 잘 되지 않겠다는 희망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고 다시 또 비용이 매몰되고 이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 문제는 결국 고용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그 고용망 즉 노동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전에 이렇게 보면 뭐 시니어 창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이런 식으로 창업을 촉진했단 말이죠. 네. 이런 정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네. 창업이라든가 그렇죠. 경쟁력 없는데 창업하는 건 네. 오히려 나중에 그게 더 힘들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10명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몇 %인가. 그래서 뭐 자영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경쟁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서 또 도태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그 자영업 시장이 상당히 과잉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네. 이 자영업 생태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주는 자영업 다이어트가 지금 연착륙을 시켜주는 자영업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좀 문제일까요, 교수님? 그렇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그 자영업 한번 예를 들어서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네. 뭐 우리나라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뭐 빠르면 보름이면은 창업할 수 창업을 있어요. 하죠. 뭐 미생교육 필증 이런 거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보름이면 빨리빨리 아, 인테리어 그래요. 또 얼마나 빨리 합니까? 네, 보건증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창업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 준비 외국은 안 된 어떤데요? 창업은. 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정확하게 내가 그 뭐 직접 가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보통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자영업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의 준비 기간 그리고 그 인허가 네. 사항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준비 안 된 창업을 일정 부분 제어해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가. 네. 우리나라도 뭐 묻지마 창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가 유행한다고 하면 그냥 막 달려들어서 창업을 하죠. 네. 그러다가 또 금방 없어지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인허가라든가 아니면은 자영업 총량을 통해서 네. 좀 일정 부분 그 속도 조절을 정부가 해주면 그런 그 속도 조절 속에서 결국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네. 그 노동시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그 과당 경쟁에서 나오는 출혈 경쟁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네. 무슨 얘기냐. 지금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네.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급 여력이 있는 그 건강한 자영업자들을 육성을 하고 네. 자,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그렇죠. 만들어야 근데 된다는 지금은 거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과 단축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문제를 좀 배척한 정책일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불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버텨내면서 고용을 하다 보니까 고용에 있어서도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거. 그렇죠. 그 말씀이신 그래서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최저임금을 그 차등화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네. 뭐 최저임금을 하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도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자영업자도 지불 여력이 더 늘어나는 그런 네. 매출도 좋으면 좋은 거고. 자, 이런 그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자영업자들이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네. 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허가를 받는데 뭐 1, 2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 비율을 뭐 5, 6%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고 또 뭐 호주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 비율을 이제 9.7%로 맞추는데 라이선스라든가 이런 걸 취득할 때 최소 4에서 6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심사가 깐깐하고 진입 장벽을 조금 높여놓은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를 그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우리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중장기적으로 이 자영업 문제를 들어요. 네. 자영업을 좀 그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네. 관리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론 호흡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네. 뭐 이자도 유예해주고 그 다음에 비용도 보전해주고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자, 이 정책만 하다 보면 10년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또다시 10년 뭐 전 팬데믹 얘기를 같은 거는 예기치 그렇죠. 않은 게 맞는데 네.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0년 전 얘기를 지금 오늘 또 하고 있는 거고 10년 후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영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영업 수를 적정 수준에서 자영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결국은 노동시장하고 연계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고용을 보면요. 70% 이상이 중소기업 이하에서 고용을 합니다. 아, 대기업 네, 네. 고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고용 없는 성장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수도 있죠. 대부분 네. 중소기업이야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하거든요. 이런 고용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거죠. 네. 그러려면 자영업자들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그래요.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하면은 1,000만 명 이상이 자영업 관련 일에 종사한다. 이런 통계도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그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그다음에 또 혁신적인 스타트업 출현으로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자영업자의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앞길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특단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책에 있어서. 그렇죠. 정책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우리 자영업들을 보호해주자. 그 다음에 자영업적 비용을 보전해주자. 네. 그 시니어 창업을 해주자. 네. 이런 그 창업 촉진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그것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라는 그 취지. 그리고 건강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자, 이런 그 전략들. 자,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 전략들을 세움으로써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5% 내외 또는 10%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네. 그 거시적 정책이 네. 지금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정책도 물론 지금 나온 건 같이 대부분 가야 될 것 단기 같아요.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 정책을 정책.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 네. 정책도 해가면서 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우리 그 사회 안정망으로 포용시킬 것인가. 네. 그리고 서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 줄 것인가. 네. 자, 투 이런 트랙으로 것들이 좀 가야 될 것 우리는 같아요. 국가 경쟁력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절약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이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자, 준비 안 된 창업은 결국은 실패 자유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치열한 준비와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완벽한 준비가 안 됐으면 자영업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네. 숙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무급 가속 네. 종사자까지 끌어들여서 해서 내 월급도 제대로 건지지 못한다면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녀도 와서 도와드려요. 네. 왜냐하면 그 알바생 또는 직원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회적 비용의 낭비죠. 사회적 비용의 낭비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항에 부딪혔던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이 혁신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 성장을 넘어서 한 사회나 국가가 번영하기 위한 원천입니다. 네. 16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혁신이란 너무 복잡하거나 비싸서 일부의 계층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전부입니다. 네. 진짜 혁신은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회가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혁신이지만 항상 인기를 얻는 건 또 아닙니다. 자주 저항에 직면하게 되죠. 과거 저항 사례를 보면 혁신에 대한 저항이 오늘날 관점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 네. 등장했을 당시에는 저항에 부딪혔던 혁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사례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기득권층이 어떤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혁신을 방해하는 사례들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저항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커피가 문명 세계에 등장한 건 사실 꽤 오래전입니다. 한 1500년대 이전까지는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퍼지진 않았었어요. 커피는 이 에티오피아의 식물이고 커피 콩을 볶았을 때 자극적이고 중독성을 띤 음료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커피 콩을 볶고 갈려면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커피는 가게에서 사서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커피가 이제 1500에서 1600년대 아라비아, 터키, 유럽으로 퍼져나갔는데 이 시기가 이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는 그때입니다. 일단 1511년 메카에서는 모든 커피점을 폐쇄시키고 커피콩을 불태우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서 매질했습니다. 때린 거죠. 아랍 국가에서 이런 조치는 160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네. 일부 왕족들은 이제 모여서 자신들의 흉을 볼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이 커피점을 금지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진짜 금지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포도주, 독일의 맥주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커피라는 새 경쟁자를 반대했던 거죠. 아, 네. 프랑스의 양조업자들이 지원했던 의과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커피가 폭력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는다라는 논문을 쓰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네. 18세기 스웨덴에서는 5차례나 커피를 반대했는데요. 국왕 구스타프 3세는 이 커피의 해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통제 실험도 실시합니다. 유죄 판결 받은 살인자 2명을 데려다 놓고요. 네. 한 명은 커피만 마시게 하고 다른 한 명은 차만 마시게 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이 실험에 참가한 의사보다 오래 살았고 심지어 왕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게다가 커피만 마신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 네, 이처럼 오늘날 보이는 혁신의 저항과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과거에도 계속 비합리적이지만 존재를 했던 겁니다. 해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건데 오래 살면은 해롭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실패한 거죠. 네, 이 커피의 해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탄압을 하려고 보여준 거지만 네,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된 겁니다. 네.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마가린도 좀 비슷합니다. 1869년에 버터의 가격이 치솟자 그 대안으로 이제 마가린이 발명이 되는데요. 뉴욕 낙농위원회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가짜 버터라고 규정을 하고 뉴욕주에서는 아예 마가린을 금지해버립니다. 네. 1940년대 초까지 미국주의 3분의 2는 그럴듯한 이유로 이제 마가린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금지를 해버립니다. 전국 낙농위원회는 을에 그래왔듯이 마가린을 반대할 증거를 꾸며내기도 합니다. 두 마리 쥐에게 한쪽은 마가린, 한쪽은 버터를 먹이고 마가린을 먹인 쥐에게 끔찍한 건강 문제가 나왔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완전히 위조였습니다. 네. 물론 마가린 업계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음식의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또 거짓 정보를 퍼뜨리죠. 앞에 커피나 마가린이나 모두 어느 정도는 기득권층이 문제를 예방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혁신에 저항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는 1897년에 한 평론가는 전화기가 나왔을 때 네. 이를 두고 사생활을 모두 없애버리는 기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간은 모두 투명 젤리 더미처럼 돼버릴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혁신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항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네요. 그렇죠. 네. 나쁜 걸로 포장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뭐 많이 보이는 사례들인데요. 비교적 최신 사례들입니다. 이제 GMO 사례인데요. 생명공학 이 업계는 형질 전환 작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생물이나 혹은 그런 생물 자연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죠. 우리가 흔히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황금벼 사례가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황금벼는 스위스에서 일하는 과학자 잉고 포트리쿠스 연구진이 1990년대에 굉장히 어렵게 발명을 해냈습니다. 네. 이 발명을 한 이유가 쌀을 주식으로 삼는 지역에서 비타민 A 결핍증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고 병에 걸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런 황금벼를 만들어냈는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매일 5세 미만의 도시아동 2,000명이 이 비타민 A 결핍증으로 사망을 하고요. 네. 잘못하면 한 해에 70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경단체들이 이 황금벼를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근거 없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리 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밝혀내더라도 이러한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2017년에 노벨상 수상자 134명이
해당 비영리 단체에 생명공학을 통해서 작물과 식량을 개선하는 노력을 반대하는 걸 그만둬라라는 서명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 환경단체에 반대하는 동기는 유전자 변형식품에 반대할수록 엄청난 후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유에 어떻든 이렇게 혁신을 위험한 것이라고 포장해서 반대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반대가 굉장히 나쁜 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강하게 신중함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규제는 새 작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일부의 대기업만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혁신이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저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제초제 분야도 그렇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혁신을 방해하는 사례인데요. 1970년에 몬산토의 과학자였던 존 프란츠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잡초 방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 큰데요. 식품에만 있는 효소에 작용하기 때문에 적당 용량으로만 쓰면 동물에게는 거의 무해하고 분해 속도가 빨라서 환경에 오래 남지도 않아요. 기존에 쓰던 농약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글리포세이트가 매우 고용량일 때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매우 고용량이라는 개념이 사실 정말 엄청난 고용량일 때의 의미였거든요. 아이스크림에도 이게 조금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말한 위험한 정도까지 가려면 하루에 아이스크림 한 3톤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 호주 등에서도 이 글리포세이트를 깊게 분석한 끝에 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쓸 때에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에서도 3,000건이 넘는 연구 결과를 조사했지만 유해하다는 결론을 못 찾았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국제암 연구소가 자문을 구한 과학자가 이 암 환자들을 대신해서 몬산토에 소송을 건 법률 회사로부터 16만 달러를 받고 인위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만약 유럽이 이런 우려에 속아서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했다면 미국에서 소송 잔치가 벌어지고 법률 회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네. 이처럼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혁신이 엄청난 저항의 직면들을 합니다. 네. 혁신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꼭 혁신을 강화하는 제도로 평가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논란이 많죠. 사실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면 이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이 좋아지는데 내가 피해를 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짜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효력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러한 그 지식재산권의 강화가 혁신에 분명 약간의 도움을 주긴 하지만 때로는 혁신을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심지어는 도움을 주는 힘보다 방해하는 힘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과감하게 내리기도 합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20세기 초에는 14년이었는데요. 이게 28년으로 늘어납니다. 76년에는 저자 사후 50년까지 늘어나고요. 그러다가 98년에는 사후 70년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책으로 내면 제 손자까지도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70년이니까. 그렇죠. 네. 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게 혁신이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저작권은 미발표 작품까지 포함하도록 확장이 되었고 심지어 네.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 때문에 책이나 영화, 음악의 창작이 늘었다라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1999년에 음악 공유 사이트인 넵스터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인데요. 98년부터 2012년 사이 음원 수익은 75%나 급감합니다. 네. 무료로 이제 공유를 하니까요. 99년부터 그런데 12년 사이에 출시된 음악 앨범은 2배로 늘어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작료만 벌어들여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음반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죠. 네. 꼭 지식재산권을 강화해야만 혁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연구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저작권이 확실히 지식의 확산에 방해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납세자의 세금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저작권을 보유한 유명한 학술지에 실리게 되거든요.
엘스비어나 스프링거, 윌리라는 이 세 기업이 글로벌 학술지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고액의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 세 기업은 납세자의 투자로 나온 열매를 도서관을 통한 구독이란 형태로 납세자에게 다시 되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셈인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미뤄두더라도 네네. 이런 방식이 지신의 확산 속도를 대규모로 낮추는 데에는 분명하다라는 점만큼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 목적이랑 수단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특허라는 게 이제 그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공유하기 위해서 그 일정 기간 독점 이익을 허락해 주는 제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특허 제도의 목적은 일정 기간 특허로부터의 독점 이익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이 네. 발명의 세부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모방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네. 아이디어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갖다 쓰더라도 소진되거나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특허 제도가 혁신을 부추기기보다는 오히려 혁신을 꺾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율에서 래퍼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U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어느 지점까지는 특허 제도가 혁신을 강화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네. 지식재산권을 강화할수록 혁신이 저해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보상으로 발명가가 그 발명을 일시적으로 독점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따져보면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약산업은 대표적으로 잘 들어맞는 분야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큰 비용이 드는 임상실험을 한 뒤에야 비로소 그 약물을 판매할 허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익은 분명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적인 볼펜, 혁신적인 면도날, 혁신적인 지퍼 등은 특허로 보호해준다고 혁신이 늘어나는 분야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발명하면 선두주자라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대부분 여기에서 충분한 보상을 얻습니다. 네. 특허제도의 정당성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텐데 모든 분야가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는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 특허 제도가 없었을 때도 다양한 혁신이 존재한 걸 보면 반드시 특허가 혁신을 높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를 보면 되겠죠. 특허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었을까를 보면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심지어 특허를 도입한 법률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시계와 도구 제작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유럽 전역에서 부러워할 만한 시계뿐만 아니라 현미경, 온도계, 기압계 이렇게 새로우면서도 정밀한 장치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왔는데 네. 이들은 누가 개발한 기술이든 간에 장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된 것에 의지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허가 그것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혁신을 방해한다라는 논리로 이 특허 제도를 반대해 왔습니다. 네.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도 19세기 후반까지 특허 제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혁신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시러너 교수는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60개국에서 특허 정책이 강화된 사례 177건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특허가 혁신을 전혀 자극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그렇군요.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대를 막론하고 혁신은 한편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누군가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혁신 과정에 전반적인 적대적 태도가 나타난다면 경제 성장을 확실히 더디게 만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연합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유럽 사업인 연합인 비즈니스 유럽은 유럽의 규제가 혁신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나열을 했는데 네. 유럽연합의 규제가 법적인 불확실성, 다른 법규와의 불일치, 기술 규제, 지나친 사전 규제 등으로 변화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의료기기인데 미국에서는 승인되는데 21개월이 걸리는데 독일에서는 70개월이 걸리거든요. 이러한 혁신은 점진적인 특징을 갖는 점에는 분명하지만 이게 반대에 부딪혀서 점진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네. 작은 혁신이 그 다음 혁신을 자극하고 또 인접한 다음 혁신을 자극해서 그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점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혁신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면 혁신의 전념,
혁신의 승수는 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혁신은 확산되고 복제될수록 모두를 위한 더 큰 과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혁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